오늘은 4장입니다. 정신분석은 학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 더 나은 치료 효과가 있다면은 정신분석학자라면은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리비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리비도 이론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충격이라는 게 있었다. 어릴 때 충격이 있었고 그것이 잊히지 않은 채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충격을 극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걸까? 그건 소질에 따른 것이다 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향 또는 소질 또는 기질이 달라서 사람마다 또 충격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어릴 때 그런 충격이 잊히지 않은 채로 있다가 갑자기 왜 이때 이 자리에서 신경증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걸까? 이게 이제 프로이트 질문이었죠. 그래서 잠복기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그 충격이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발휘가 되는 것인데, 그럼 질문이 이렇게 되겠네요. 왜 지금 발휘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프로이트 설명이 뭐였냐면 리비도 이론이었습니다. 성적인 어떤 그 요소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마치 방아쇠 역할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충격, 트라우마, 제가 다친데, 헌데, 다침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다쳤던 상처가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로 설명해야 되네요. 그런 소질이 있나요?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럼 성적 요소라는 건 뭔가요?를 설명하는 두 가지가 이제 프로이트 핵심 이론이 됐는데요. 성적 요소를 설명한 핵심이 바로 리비도 이론이었습니다. 제 번역이 좀 상스러웠나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모꼴, 네모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꼴을 갖고 있죠. 꼴을 갖춘다. 그럼 이제 꼴을 갖추었다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쓴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들어가겠네요. 물론 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핵심은 이제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그 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그 꼴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 이때 이제 저절로 갖추어진다. 이 저절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말로 꼴리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꼴리다는 저절로 꼴을 갖추게 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밥은 왜 먹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욕구라는 개념을 사용했죠. 욕구는 하고자 함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는 거죠. 그거에 의지가 들어가면 먹으려 함이 되겠죠. 약간 사소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의 경우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먹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라고 할 수 있고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만은 먹으려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고, 바람이라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도 있죠. 먹고 싶음, 이런 것도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욕구와 관련해 가지고 먹고자 하고 먹으려 하고 먹고 싶음, 이런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먹으려고만 하지 먹고자 함 또는 절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저절로 하려고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리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데, 자는데, 사람 관계하는데, 가까이 사귀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에, 또는 예술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저절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또는 채워가고자 하는 모든 충동, 근원적인 힘, 에너지, 칼 융은 에너지라고 이걸 다시 불렀죠. 이걸 이제 리비도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것이 이제 꼴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절이 안 된다면은 사회적으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조절해 나감으로써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성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모든 신경증이라는 것은 미성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꼴림이라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방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가 없는 또는 예의나 또는 상식이 없는 이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미성숙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를 신경증 환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리비도가 하나의 병의 원인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릴 때부터 뭐 쭉 있어 왔어야 되는 거죠. 이제 융이 사장에서는 그래서 유아기의 리비도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신경증으로 그것을 이제 신경증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86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 신경증 이론 이렇게 나오죠. 신경증 이론. 신경이란 말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이라는 것이 통하는 것이다, 알리는 것이다, 소통, 알리는 것.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귀신같이 알려지는 거죠. 이게 신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날줄이라고 그랬죠. 날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서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위아래로 또는 세로로 있다는 것을 본다면 경이라는 것은 날줄, 날실, 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신경하면은 쥐도새도 모르는 방식으로 귀신같이 몸의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이런 이제 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몸실이라고 쓰기도 하고 알실, 알림을 주고받는 실이다 해서 알실이라고도 쓰고, 그 신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아주 미세하고 또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그런 실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경의 증이라는 건 앓는 거죠. 신경에 어떤 아리가 생겼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이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좀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격이 가해져야 된다. 근데 충격이라는 것은 이제 쇼크인데요. 제가 이제 전기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죠.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죠.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딱 끊겨버렸어요. 이게 쇼크입니다. 충격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은 이건 단절, 단락, 끊기는 거죠. 전기에서는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딱 끊겨버렸어요. 일반적 표현으로 보자면 이거는 충격은 우리말로 때리는 거죠. 때림으로써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충격, 원동력, 시발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다 좋은 표현은 트라우마를 번역하는 게 좋은 건데요. 트라우마는 상처란 뜻인데 우리말로는 다친다 이런 뜻입니다. 다침.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 다침입니다. 다침. 다침의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와서 닿는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닿는 건 아니고 닿아가지고 허는 거죠. 헌다는 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한테 닥쳤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이 허물어졌어. 또는 뭐 좀 더 이제 잘리거나 패이거나 찔리거나 이런 방식도 다 다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침이란 말을 잘 이해해 보면은 마음도 다칠 수 있고
몸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로도 다칠 수 있고 칼로도 다칠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이 내게 닿아서 나의 어떤 부분을 헐어내면 그걸 다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되려면은 다친 것이 낫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아물지 않은 채로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안으로 골마 있는 상태, 다친 데가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인 거죠. 이거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은 대개 이제 극복을 해내는데요. 몸은 저절로 아물게 되고 마음도 뭐 우리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되고 그냥 다친 채 이렇게 내리 눌려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억압이라는 말을 눌러 놓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찍어서 눌러놨어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면 잠자고 있겠죠. 그러다가 잠자고 있고 눌러놨던 것을 갑자기 누군가 깨워요. 이게 이제 성적 성향이라는 리비도라는 겁니다. 자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리비도를 제가 이제 꼴림이라고 하거나 또 하나는 사름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사름. 사름은 불사름입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숨을 쉬고 걸음을 걷고 말을 하고 생각할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뭔가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를 태우는 거죠. 이걸 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사름. 그럼 이 사름이 일종의 불쏘시개처럼 뭔가 탁탁탁 이렇게 그 불꽃을 키웠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적 성향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금 성적 성향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 섹스로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꼴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너무 왕성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풀이 죽어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고 이런 경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고 거의 꺼져갈 때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거세차게 타올라도 문제고 시들시들 시들어가도 문제인 것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제대로 그 적응을 못하고 적응 실패라고 했었죠. 적응을 못하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표출이 되면 표현이란 말을 썼습니다. 표출이 되면 그것이 신경증이 된다. 세 단계라는 거죠. 충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물지 않은 채로 있다가 리비도에 의해서 갑자기 촉발이 돼가지고는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이라는 건 조화와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출이 되면 표출만 안 되면은 아직 뭐 신경증, 정신불면증 환자라고까지 얘기 안 하죠. 표출이 돼가지고 기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신경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프로이트 그 이론을 보면 그 리비도 그런 성적인 원천 같은 것, 욕구 같은 것들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보면 성적이라기보다는 성적은 진짜 마지막 단계인 거고 느낌상 본능적인 성향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왜 성적 성향으로 번역이 돼서 왜 그런 리비도가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랑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패션,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때 프로이드가 이걸 택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충동, 독일어로 이제 트라이벤인데 트라이벤은 기계를 돌리는 기계가 돌아가는 걸 말해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엑셀레이터 있잖아요. 가속기 딱 밟으면 빨리 돌아가고 뛰면은 천천히 돌아가고 이게 리비도예요. 그러니까 리비도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어떤 흐름이냐면은 단순히 뭐 자동차처럼 달리는 흐름이 아니고 기분이 좋을 때 기쁠 때
기뻐야 되잖아요. 그럼 기쁨의 리비도가 쫙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고, 슬플 땐 슬픔의 리비도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공부할 땐 또 잔잔하게 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가능케 만드는 힘. 그래서 칼 융이 이걸 에너지로 바꾼 이유는, 에너지라고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또 에너지를 해낼 힘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내게 돼.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걸을 때 또 리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행위에 춤출 때 리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리비도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서 어떤 것을 해내는 힘이죠.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너무 과하면 스스로 이제 지나치게 돼서 위험해지는 것이고, 근데 요거를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용어니까, 해낸다든지 충동이라든지 뭐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를 설명하는 그런 적인 설명력을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상스럽기는 한데 욕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꼴을 갖추다라는 의미로 저절로 꼴이 갖춰지는 상태, 요거를 의미하는 꼴림을 쓰면은 잠잘 때는 이게 그 숙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힘이 좀 줄고 잠잘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저절로 이렇게 마치 그 사이버네틱스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기 조절 장치로 이해하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동은 충동인데 맹목적인 충동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조절되는 충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거는 솟구쳐 올라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충동이. 우리에게 이러한 충동이 없다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너무 충동에 휩쓸리면 결국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겠죠. 비정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관찰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은 좀 고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낱말 자체를 잘 이해해 보면은 아주 쉬운 말들입니다. 86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적 성향은 리비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으며 리비도가 성 이전 단계의 표현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의 일종의 지체가 된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정지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비도라는 것이 어릴 때나 여기 이제 핵심은 사춘기인데요. 이제 성적 기관, 성기들이 발달하는 시기, 이 사춘기나 어른이 되어서나 늙어서나 이게 똑같다는 거야, 리비도가.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꼴림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은 뭐 어릴 때는 왕성하고 사춘기 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성적 분출구라는 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좀 중장년이 돼가면서는 뭐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회화라는 관점으로 또 방향이 바뀌고 늙음에 이제 삶을 좀 정리해가는 안정기에 접어들어가니까 또 상당히 이제 가라앉는 방식으로 리비도가 이제 자기 위치를 이제 잡죠. 이렇게 변하잖아요. 정지하자면 변해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걸 일정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도가 성 이전 단계, 성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어린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뭐 성애라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같은 단계들 여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해방이란 말. 리비도는 원천의 힘이라고 본다면은 그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신다면은 그 에너지 덩어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숙해 가야 돼. 발현돼 가야 돼. 제 식으로 이 꼴 갖춤인데요.
그러면 리비도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출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가고 노래하는 쪽으로 가고 분출을 하는 거. 우리 식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 자라나가지고 남성성, 여성성, 학생성 뭐 등등 이런 것들로 꼴을 갖춰 나가는 거. 이게 해방이야. 그 말이 좀 이상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라나는 거야. 해방을 이렇게 쓴 거야. 리비도라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마치 저수지에 있다가 물고가 튀어가지고 흘러나오는 거. 이걸 해방이라고 쓴 거야. 흘러나와가지고 물줄기 하나의 강물을 이루면 이거 무슨가 한강, 남한강 이렇게 불리게 되잖아요. 여기 자라는 거야. 꼴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일종의 지체. 이 지체라는 말은 이제 계속 쓰이게 되는데 장애, 지체 이런 말하고 지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할수록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띠란 뜻이죠. 허리띠, 벼슬아치 벼슬 하는 사람들이 매는 띠, 이게 지야. 좀 이상하네. 예. 아니 지라는 건 늦는 죄송해요. 예. 지라는 건 늦는 거. 지각할 때 지, 늦는다. 근데 늦는다는 것을 잘 보면은 늦장마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때 중요한 게 늦장마. 장마도 제때 오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늦어버렸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올 되는 것도 문제가 되네. 너무 일찍 오는 거. 그러니까 제때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체라는 것은 일단 저마다 발전 또는 성숙의 때가 있는데 그걸 늦어버렸어.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어른이 못 됐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버려서 이 지체야. 늦다 또는 더디다, 오래 걸리다 이런 뜻인데요. 요거 자체는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늦대다, 늦다, 더디다. 근데 이제 체가 문제인데 이 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막힌다는 뜻입니다. 체하다. 먹은 게 체하다 이럴 때 쓰이는 낱말인데요. 체라는 거는 이 뜻을 이해하면 더 재미있어요. 띠라는 것은 허리에 이렇게 둘러매는 거잖아요. 둘러매는 거. 그만큼이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거야. 그러니까 띠라는 건 온대 할 때 그 뭐 아열대 할 때 그 대하고도 그 대하고도 연결되는 낱말인데 띠. 그러니까 그 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열대 지방에는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상태, 일정한 단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띠를 이루고 있는 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름띠?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자기 나름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띠를 이루고는 있는데 다른 것하고 섞이질 못하거나 또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을 이 띠라는 말로 연결해 이해하면은 그냥 단순히 늦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 채 붙잡혀 있어. 띠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럼 재밌습니다. 요걸 이제 막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힌다라는 것을 뭐 제 식으로는 엉긴다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지체라는 것은 늦어버리고 늦고 덜 되고 더디게 되어가고 있고 아예 어떤 일정한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 이거 지체입니다. 교수님,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프로이트가 이론을 많이 수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을 배운 거랑 여기서 비판하는 거가 이미 다 수정되어 있는 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29년이면은 이제 프로이트하고 융하고는 1907년에 만나게 돼요. 1907년이면은 프로이트는 유명해진 때였는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히스테리아라는 낱말, 그다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다음에 뭐 리비도 이런 다 약간 비속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학문어를 썼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죠. 거기다가 무의식이라는 걸 들춰내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아버지와 딸,
아들과 엄마 사이에도 이런 성적 욕망에 의해서 뭔가 컴플렉스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론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신병자들을 프로이트가 치료했다는 거야. 그럼 낫는 거잖아요. 그럼 확신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프로이트 학파가 생겨나. 이 프로이트 학파가 생겨나가지고 프로이트 유명해지고 있었고, 칼 융은 내과 의사였어요. 의사로 활동하다가 아무튼 정신 신경증 치료도 좀 하고 그랬는데 치료가 안 돼.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둬두는 정도야. 융은 아주 명민하고 영재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고치고 싶은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고치니까 프로이트로 가가지고 프로이트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 그때 이제 프로이트는 융을 또 왜 받아들이게 되냐면, 융은 가문도 좋고, 아니 이게 귀족하고 이제 결혼한 여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가지고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융이 자기를 스승님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갑게 여겼습니다. 자기 학문이 이제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둘 사이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고, 둘 다 정말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과학자였기 때문에 딱 만나자마자 불똥이 튀게 돼요. 끊임없이 이런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한 7년 정도 열애를 하고는 결별을 하게 돼. 특히 이제 미국 강연을 같이 가면서 서로 이제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클라크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입장 차이가 생겼고, 그 뒤에 이제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가게 돼요. 상징 개념으로 여기 조금만 나오게 되는데, 융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미 다 집단 무의식이나 상징, 인간과 상징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는 안 나와.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29년 요때 되면은 완전 결별을 12년 이후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프로이드가 말한 성적 성향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뭐지? 제가 혹시나 해서 잘못 기억한 건가 해서 찾아는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심리성적 발달, 욕구 발달 5단계설, 심리성적 발달 5단계설에서 프로이트가 욕구가 그 리비도가 어떻게 이동하고 발달을 가는지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 전에 개인 안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돼 있고, 뭐 융이랑 비교를 해서 융은 좀 더 사회화하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를 했다,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판하니까 내가 배운 프로이트나 내가 공부했던 프로이트는 이런 리비도가 이렇게 의동한다고 말을 한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가 도대체 어느 시기인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요거 이동하지 않는다, 정지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갓난아기를 예를 들어 앞에 설명했었어요. 갓난아기가 상식적으로는 성적 욕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이 있다는 거야. 그걸 증명해. 유아 성욕, 심지어 유아 성 도착까지 얘기한단 말이야. 칼 융이 이걸 비판합니다. 아니 성욕이라는 것이 그 영양 섭취와 같은 걸로 이해한다면은 프로이트에 동의할 수가 있는데, 성기가 다 자란 상태의 그런 성적 욕망으로 본다면은 갓난아기한테는 그건 적용할 수가 없다. 그 프로이트가 너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자기 이름이 맞다고 우기면서 유아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심지어 유아성 도착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억지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기 때의 리비도나 나중에 성장했을 때 리비도나 똑같은 리비도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융은 그 리비도는 맞는데 리비도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리비도가 어릴 때의 리비도하고 사춘기 때 리비도하고 발달 과정, 어른이 됐을 때 리비도는 종류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 발달 단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돼요. 발달 단계니까 리비도가 이동해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건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하나이고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드러난다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남근기 뭐지? 그 항문기. 항문기 무슨 이렇게 하면서 그 5단계를 프로이트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융이나 아들러가 더 추가해서 아들러는 8단계, 융은 사회화 단계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수정되기 전에 루피가 하는 거는 아니 수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군중 심리학 같은 거 좀 봤었잖아요. 나중에 20년 되면 프로이트는 완전히 이제 군중 심리학으로 넘어가요. 이런 이제 그 개인 심리학으로 뭐 정신 분석하게 머물지 않고 시대 비판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이제 군중의 심리를 연구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단계는 리비도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리비도가 발현된다는 것은 뭐 조금 속되게 말하면은 에로틱 그 성감대라는 거, 리비도는 성감대를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그 리비도는 다 똑같은 리비도라는 거야. 다만 이제 분출구만 다른 거죠. 다만 이제 그 융은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그런 성적 욕망은 아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갓난아기 때도 성적 욕망인 거고, 다만 갓난아기 때는 손가락을 빠는 거고, 똑같은 리비도가 갓난아기 때는 손가락을 빠는 방식으로 발현이 되고 단계가 아니야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 때는 성기로 연결이 되고 또 뭐 어른이 됐을 때는 권력으로도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구가 달라지는 것이지 단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뜻 듣기에는 똑같은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이제 융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인데 융의 견해에 따르면은 그 결국 리비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격을 이제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 욕망과 그 영양 섭취의 욕망은 다른 거죠. 발달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자체적인 모순은 좀 해소가 되지만은 프로이드는 그 모순을 계속 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손가락 파는 거하고 예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질적 차이를 좀 무시하고 똑같은 리비도다 이렇게 계속 성적 리비도라고만 얘기하니까 이게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87쪽으로 보면은 이제 첫 문장 이제 지체라는 말을 이제 장애라는 말로 좀 바꿨죠.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뭐 장애나 지체나 비슷한데 여기 둘 다 막힌다는 뜻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체는 하나의 그 과정, 단계의 띠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 머무른다는 거고, 그 띠를 이룬 채 머무르는 거 이게 지체고, 장애라는 거는 이제 칸칸이 나눠져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우리 칸막이하고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마다 이제 물을 채운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강물 같은 경우 칸막이가 없어서 쭉 흘러가지만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라면은 하나 채우고 그다음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할 때 이 그 장자라는 거는 뚝을 쌓는다는 뜻이야. 그 뚝을 언덕이나 뚝을 쌓아가지고 댐을 쌓아가지고 이쪽 저쪽을 가로막는 거 이게 장입니다. 그 애라는 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장애해놓고 뭐 이게 그런 뜻이 있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장이라는 것은 가로막는다는 뜻이고 애라는 것은 그 헛갈리게 한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이 애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건데 결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무엇인가 거리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결단을 못한 채 고개만 갸웃갸웃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애네요. 그러니까 장애하면은 하나는 가로막혀 있고 또 하나는 비록 가로막이가 없을지라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가 의심이 들어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거리껴가지고 시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장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경증 환자들 알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서가지고 마치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못 가기도 하고 또는 혼자 그냥 의심이나 고민에 사로잡혀가지고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머뭇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줄 보니까 리비도가 어느 한 단계에 부당하게 오래 머문다. 지체고 두 줄 내려가면 이미 극복되었어야 할 시기에도 그 띠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극복이 안 된 상태, 이걸 지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체라고 보지 말고 우리 이제 육체적 발달은 다 됐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정신 지체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뭐 키도 크고 신체는 다 발달했는데 뭐가 발달이 안 됐어요? 정서 또는 정신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어. 미숙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다 성숙이 됐는데 결국은 정신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단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애입니다. 지체이고 장애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몸과 마음이 발맞춰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발맞추는 것이 깨졌어. 그래서 몸은 저만큼 가 있고 마음은 뒤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쩔뚝쩔뚝하다 결국은 넘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부조화 상태. 이런 거 이제 정신 발달 장애라고도 하고 정신 지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이미 다 자라버렸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이 지체이고 장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낱말이 나옵니다. 갈등. 갈등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우리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끼리 그 칡넝쿨이 얽히듯이 서로 막 얽혀가지고 더 높은 곳 앞다투어 나가는 과정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경쟁과 유사한 낱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면의 어떤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내적인 분열, 찢어지는 거죠. 이 번역이 어려워요. 갈등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걸 이제 일단 드잡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드잡이 서로 사납게 서로 이제 그 머리를 붙잡고 싸우는 형국이죠. 드잡이. 그 갈등이라는 거는 단순히 얽혀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겠다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드잡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인데 여기다 이제 드잡이 얽히설키 하면 이제 갈등이란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몸과 마음, 이런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드잡이를 하면서 얽히설키 얽혀 있는 상태. 갈등이다. 자, 88쪽으로 오면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아, 그러세요. 네. 신경증의 기원이라는 것이 감정 발달의 지체 때문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신경증의 기원을 지금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죠. 앞에서 그 젊은 여인을 설명했었는데 말에 대한 공포가 일어났어요. 말에 대한 공포. 근데 이것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극복이 되지 않은 채 지체되면 어딘가 우리 몸속에 정신 속에 잠복해 있다는 거죠. 말에 대한 공포가 잠복해 있습니다. 공포라는 게 뭔가요?
공포라는 것은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건데 무서움인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못장 무너뜨리는 거. 그럼 이제 공포라는 이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는데 너무 공포가 커지면은 피하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불난집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응 또는 이제 대응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물론 공포 때문에 우리가 더 신속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과거에 가졌던 이 공포라는 것이 이러한 특정한 어떤 신경증 증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 대한 공포가 이런 리비도라든지 또는 여기서 말하는 성적 경향 또 성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환기 되살아나서 그것이 밀려와가지고 그 오랜 옛날의 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말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됐던 그 당시 어릴 적 상황으로 곧바로 빨려 들어가서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정신치료의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내면 속에 이러한 말에 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고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잊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성적인 어떤 충격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기들,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그것이 촉발될 수 있고 되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되살아나는 순간 이렇게 이제 사로잡혀서 마치 비정상적인 행동, 신경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환자가 이걸 깨달을 때 그는 자신의 신경증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왜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기 이것이 바로 신경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스테리 환자의 감정 상태에 나타난 지체 요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공상 세계에 살고 있다. 공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 같은 편견이나 망상, 거짓 감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히스테리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은 공상 세계로 도피해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설명 이렇게 했네요. 엄격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드는 경향. 이거 어려운 얘기죠. 우리 누구나 현실에 어려운 문제를 부닥치게 되면 좀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참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잖아요.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무겁죠. 무겁고 또 타개해 나가는 거,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짐을 좀 벗어 던지고 싶고 좀 도피하고 달아나고 싶은 거죠. 가벼운 삶, 좀 가벼워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로부터 벗어난다, 도피한다, 달아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현실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죠.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스스로 속이게 된 자기 기만, 그 다음에
거칠해. 뭐 자기가 실제로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현실을 뭐 헤쳐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사소한 문제들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현실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썼네요. 어린아이처럼 현실을 대하는 심리적 태도가 부적절하다, 알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오락가락 흔들린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문제에 대한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줬네요. 유아기의 심리적 기질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비현실적 태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재밌네. 비현실적 태도? 공상과 망상과 꿈을 가져라 이럴 때 우리는 비현실적 태도로 살아가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뭐 크게 보자면 비슷한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상가나 망상가들은 현실에 어느 정도는 부적응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현실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우리가 이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주어진 현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한데 어우러져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히스테리 또는 신경증 환자들은 그러한 삶을 제대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견에 사로잡힌다든지 선입견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좀 히스테릭하다 또는 이제 신경질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신경증이나 히스테리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의지를 떠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환자로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9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 유아적 공상이 아닌 백일몽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 우발적 사건처럼 보이는 어떤 그 현실의 사건들이 갑자기 어린아이 단계, 어릴 적의 그런 트라우마, 이것을 환기시켜서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는 비정상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사로잡히는 것은 그 일종의 백일몽이라는 거죠. 이건 예전에 우리가 최면으로도 이해했던 겁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암시와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 꿈꾸는 상태, 최면에 걸린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백일몽과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융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아기적 성향이라는 것이 어른으로 와서는 백일몽과 같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1쪽에는 이런 이제 히스테리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마차가 강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충격적 순간, 이것이 잊히지 않은 채로 나와 있고 극복이 안 된 채로 남겨져 있으면은 이런 감정적인 그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된 채로 있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들의 상처들을 공상의 방식으로 해소를 해 나간다는 거죠. 자, 91쪽 밑에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수년 동안 가만히 묻혀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 감정이라는 건 이제 기억이죠. 지금 어떤
내면 잠재되어 있던 감정, 기억이 갑자기 터져 나온다는 것은 어떤 촉발되는 기제가 없이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만은 이러한 폭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 지진의 충격이다.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 안전한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지각 변동, 지각판의 이동을 통해 내면이죠, 그죠? 마음속에 있는 지각판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 흔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집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지각판이라고 하는 내면에 놓여 있는 기억들,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어떻게 생겼는지, 내면의 그 심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92쪽으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외면의 현상만 갖고 히스테리 신경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엉터리 이론이라고 번역 제가 이제 원어는 모르겠는데 엉터리 가설이라고 썼네요. 충격 이론이라는 것이 엉터리 가설이라는 것인데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어릴 적 사건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엉터리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릇된 흔적들을 찾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을 해결하면은 과거의 상황이 해결된 거죠. 현재 상황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들은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재 내가 맞닥뜨릴 상황들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죠. 어릴 때 마차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은 현재 마차에 대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나도 이미 자랐고 상황도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런 그 정신 발달의 지체 또는 장애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해소되는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9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신경증의 분명한 원인은 아마 정서 발달의 지체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프로이트를 좀 결국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융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조건은 유아기 단계의 리비도가 나이와 맞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냥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어린아이 시절의 그런 충격들을 이미 다 극복을 했을 텐데 그 마음이 성숙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몸은 자랐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릴 때 그 충격들이 극복이 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게 되고, 자 머물러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결국 현실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공상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공상 속에서 스스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런 과정을 이제 94쪽 내면화 또는 내향화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건 저도 번역어를 지금 고민해보지 못했는데요. 94쪽을 하고 있습니다. 융의 입장은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몸은 자랐을 때 마음 또는 제가 이제 이걸
그 넋이라고도 표현했었죠. 마음 넋. 이 정신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과거의 어떤 충격이 극복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내향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릴 때의 충격이 치유가 되지 않은 채, 극복이 되지 않은 채 응어리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잔류라고 됐죠. 잔류. 남아있는 전기, 잔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것이 통로만 그 만들어지면 갑자기 잔류되어 있던 전기가 확 이제 피어나가지고 우리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이런 이제 그 내면적인 트라우마를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 그 치료법이 뭐냐면 스스로 향하는 그 정신의 작용이 바로 내향화라는 겁니다. 내향화라는 것은 맨 94쪽 마지막 문장 먼저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신경증의 환자들 그들은 한때 자신에게 중요했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이미지들로 관심을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거 이제 망상이라고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 그 남아있는 상처, 외상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외상이라고 쓰는 이유는 충격, 외적인 환경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생기는 상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외상이라고 쓰는데 트라우마는 그냥 다친 자리, 다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이런 거죠. 뭉턱 떨어져 나간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미지, 다친 게 있으니까 스스로 이걸 치료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보존이 됩니다. 이 기억된 것들은 꿈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 기억이 이제 정신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 기억이란 말이 또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낱말이기도 하고, 영어로 이제 메모리였었죠.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노래냐면은 되풀이되는 노래. 이것이 메모리네요. 노래를 한다면 똑같이 불리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노래들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기억이다. 되새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억은 되살아나는 거네. 이 기억들은 과거의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내용, 기억에 담겼던 사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죠.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이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면 풀리지 않고 극복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붙잡히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기억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내향화라는 게 이거네요. 어떤 문제를 현실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공상세계로 또는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억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는 기억의 바탕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않은 채 계속 되풀이하는 것. 되풀이되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을 내향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콤플렉스라는 거죠. 95쪽 두 번째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장 읽고 한번 보죠. 부모의 이미지 콤플렉스, 즉 부모와 연결된 생각들의 집합은 내향화된 리비도가 사용될 중요한 영역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내향화라는 것은
이게 저도 번역어를 지금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답답한데 그 기억된 그 상처에 대한 기억들을 되풀이하는 거, 이걸 내향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어떤 기억된 그것을 상처에 대한 기억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는 거, 요것을 내향화라고 보신다면은 자, 이미지 콤플렉스, 부모의 이미지, 우리 이제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말하는 것인데, 일단 콤플렉스란 말을 좀 지난주 제가 이거 뭐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 번역어는 주름 뭉친 주름 이렇게 했었는데요. 주름이라는 게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그러면은 이제 뭐죠? 얼굴에 주름을 떠올리면은 미나 씨가 지금 얼굴이 팽팽하잖아요, 그죠? 팽팽했는데 늙으면 어떻게 돼 이제 쇠해가지고 어딘가 이제 쭈그럭쭈그럭 이렇게 생긴 줄, 이게 바로 이제 주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래 상태로 있지 못하고 그것이 이렇게 쭈그러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주름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좀 더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로는 주름과 유사하면서 마음에 연결될 수 있는 낱말이 국인다는 것 같아요. 국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시키면 구김살 없어. 쟤는 참 구김살이 없어. 참 반듯하게 또는 밝게 잘 자랐다는 뜻이죠. 마음에 그늘이 없다는 뜻으로 구김살이 없다라고 쓰는데 못을 구기다. 또는 뭐 종이를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주름보다는 역동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구김살 또는 이제 구김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구김새, 구김살. 그러니까 구기다라는 거는 그늘지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뒤틀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김은 원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판판하고 팽팽하고 반듯한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늘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림자가 지고 뒤틀리고 또 그래가지고 칸칸이 나뉘게 돼서 막히게 되고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번역어 플랜 B죠. 이거는 컴플렉스에 대한 두 번째 번역어는 구김살 뭉치 이렇게 볼 수 있다. 구김살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꼬이고 뒤엉켜버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꼬인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에 뭐 이제 꼬임이라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확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콤플렉스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된 주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번데기의 의미도 있고 주름 다발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꼬임이라는 뜻도 있는 거, 뒤엉킴의 뜻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은 구김살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구김살. 이제 그늘이 없다, 구김살, 그늘지다 이런 뜻도 있고 뒤엉키다, 또 원래 상태가 이제 파괴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그럴듯한 이제 번역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구김살이 생기면은 부모를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쪽으로 가면은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넘어가고 네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내향화한 리비도의 방향을 따라서 옛날로 회귀하려는 환자의 성향으로 끌려다닌다. 이런 신경증 환자들은 끊임없이 내향화라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공상,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억의 딸이 속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 속으로부터 공상의 세계로부터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공상 또는 어떤 이러한 내향화의 원인이 되는 충격 사건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신경증 환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경증 환자가 됐냐면 어릴 때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말에 대한 공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신경증 환자들이 자가 진단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들도 아 맞아 그러면은 그 어릴 적 기억을 좀 해소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옛날로 회귀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로 돌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자 97쪽으로 가서 네 번째 줄 결국 옛날로 돌아가면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영향력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핵심은 뭐냐면 두 낱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일시라는 겁니다. 이 두 낱말 모두 중요한 것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군중의 시대에도 프로이트 부분에 보면은 프로이트 부분이 전부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똑같이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같아지는 거죠. 모방은 닮아 나가는 것인데 반해서 닮아 나가는 건 좋습니다. 모델이 있고 자기 삶의 모델이 있고 본보기가 있어서 그걸 닮아 나가는 것은 인간은 모방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똑같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일시라는 것은 똑같아지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부모랑 똑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 똑같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부모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야. 이제 부모 마음에 들려고도 하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엄마에 대한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엄마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친하려고 하는 거죠. 또 엄마랑 친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기를 어린 아기로 봐주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성인으로 봐주지 않는 거죠. 그래 똑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거부해.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순응, 복종. 근데 너무 복종하다 보니까 결국 자아상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구김살인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구겨져 버린 거죠. 이걸 바로 피려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아주 쉬운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신이 구겨졌다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내 정신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멋진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98쪽 두 번째 줄. 이런 거 들으면 이제 화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대체로 보면 심리적 성향의 결과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운명은 네 책임이라는 거지.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바퀴 구름이다. 뭐 언뜻 이상한 번역처럼 보여요. 운명이라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바퀴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몰라. 가다가 멈춰서 그냥 쓰러질 수도 있고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불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놈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굴리는 바퀴야. 하늘 바퀴인데 이 바퀴가 굴러갈 때 나는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바퀴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이 굴러가는 바퀴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양인들은 되게 운명, 천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명, 천명.
그러면 사실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이거 심리적 성향의 결과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받아들입니다. 바퀴가 어느 쪽으로 굴러갈 것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팔자니 이런 것으로 팔자소관으로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수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수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 닦는 쪽으로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보니까 어린이의 정신은 녹은 초 같다. 이제 녹은 초라는 건 밀랍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데카르트가 써서 유명해진 표현입니다. 초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새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칠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정신이라는 게 무슨 딱 굳어져 있는 시멘트가 아니고 말랑말랑한 초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내 스스로 그것을 적응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융의 입장은 초질관합니다. 신경증이라는 게 왜 발생하느냐? 적응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올바로 적절히 적응해 가면 신경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가 있다면은 그는 과거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당신의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적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의 경우에는 과거 현재를 딱 분리하지 않고 연결시켜서 더 방점을 이제 현재에 찍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녹은 초와 같으니까 일정 부분은 형성이 됐습니다. 퍼스널리티라는 거니까 퍼스널리티가 일정 부분은 형성이 저절로 형성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요구되는 성격과 저절로 형성되는 성격 사이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생겨 먹은 성격과 내가 갖추어야 할 성격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드자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갖춰야 할 성격을 갖추면 적응을 잘하는 것이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갖춰야 할 성격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생겨 먹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불 나게 되는 거죠. 자꾸 부닥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경증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99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99쪽에 유아기의 심리적 태도, 그 다음 바로 시작되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환자 본인들은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어린 시절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어릴 적 세계라는 것이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어릴 적 세계에서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융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 유아기라는 걸 잘 보면은 놀랍게도 이런 신화적 상징과 유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아기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발달 과정으로 보자면은 유아기는 인류의 원시 상태랑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시 종교라든지 원시인들의 이런 집단 무의식하고 유아기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신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 유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그 사람의 심리,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꿈 분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이상하지만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유사성이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화적 상징,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보면은 왜 융이 이렇게 유아적 공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꿈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상 실험이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신화적 상징에 대한 해명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사장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모방이랑 동일시가 만약에 되게 신경증 환자들 중에서는 보통 약간 가정에서의 상처를 받거나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방이랑 동일시가 자식이면 부모가 뭐 나쁘든 좋든 간에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아,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민감성이라고 해가지고 센서티비티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두 자매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두 자매는 똑같은 환경에 자랐어.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센서티비티를 민감성, 물론 민감하다고도 할 수 있어. 센서티브하다. 근데 요거는 민감성이라고 번역하기 좀 어렵고 다음에 좀 소개를 드릴 테지만은 사람마다 해석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야. 크게 얘기하자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는 이 부정성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방식의 심리 상태를 보여. 근데 동생은 긍정적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냥 스스로 그걸 극복해 나갔어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심리적인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또는 민감성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트라우마 정도는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게 쳐도 끔찍도 안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짝만 때려도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게 오늘날 이제 왜 성희롱이 성폭력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성희롱과 이제 폭력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당하는 사람 쪽에 있는 거야. 야, 이걸 뭐 그 정도를 성희롱이라고 해 해가지고 가해자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민감성 정도의 민감성 이론을 받아들이면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정도 어느 정도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민감성 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너무 민감한 사람이면 사회 활동이 아예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런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또 법으로 보자면은 민감성의 정도의 척도가 필요해. 이런 게 아직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감성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마련해가는 게 옳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트라우마가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이 되고 심지어 아무리 큰 트라우마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극복되는 방식이나 정도나 치유의 시간은 다 다르다. 이렇게 뭐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았다고 쳐도 그게 모방이나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였어요. 그 질문이었군요. 일단 뭐 제가 선무당이라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 분석을 잘 사실 모르고
프로이트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또 번역본으로 읽어서 자신이 없어요. 일단 자신이 없는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부정적이야. 폭력적이고 뭐 학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학대받은 아버지의 아들이 또 학대를 해. 그게 무의식적인 동일시라는 거야. 학습 효과라고도 설명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좋은 점을 계속 동일시하면 훌륭한 아들이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이게 악당이야. 악마인데 아들에게는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자라면서는 나도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아버지를 싫어해.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밟는 거야. 이 동일시라는 건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무의식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간단히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무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104쪽으로 가면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유학이 공상이라는 건 아시죠? 내향화의 한 방향입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해가지고 자기의 공상 세계 속에 현실을 해결하는 이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둔 거, 공상이죠, 그죠? 바로 이 영역이 정신분석 검사의 진짜 대상이 된다. 이거는 융하고 프로이트가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네요. 융은 끝까지 어릴 때의 그 트라우마로 가는 것이고 리비도로 가는 것이고 성적 욕망이 어떻게 잘못 작동하고 있는지를 찾는 거라 물리적 기제를 찾는 거라고 한다면은 융은 거꾸로이네요. 그런 것들이 신경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적응을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고 적응을 못하게 한 주범은 뭐냐면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공상의 세계를 따로 틀어놓고 따리를 틀어놓고 그 안에 머물렀기 띠를 이루어서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공상 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하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 융은 정신분석 검사의 진짜 대상을 공상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환상, 꿈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하려면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공상이 뭔지를 물어봤을 때 환자들이 그 공상을 실제 있는 그대로 내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미있었어요. 중간 부분. 환자들은 자신들이 드러내 보이는 공상 체계들을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다듬는다는 거예요.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이런 것들을 알고 환자가 지금 이렇게 자기의 공상, 꿈을 이렇게 저렇게 재구성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꾸며서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걷어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10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06쪽 첫 번째 달러 둘, 넷, 다섯 번째 줄 요렇게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석자가 주로 파악해 들어가야 할 건 뭐냐면 그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의식적으로 꾸며내고 있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적인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달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첫 문장 우리의 기억이 제공하는 요소들을 갖고 주체는 나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기억이 제공한 요소들을 갖고 생각을 엮어내는 것 이것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의식이죠.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엮어내는 것 이것이 무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무의식이란 말을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 실체화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고 의식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은 무의식은 그냥 사건이죠. 못 알아차림. 아니 수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그렇게 하고 버릇도 있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잖아. 삶을 그렇게 살아가죠.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것을 이제 무의식이란 말로 부르면 되겠다. 107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무의식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용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뭐 따로 있다고 실체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석의 단계로 보자면은, 자, 우리가 환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어떤 근본적인 그 의미를 분석해 의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이것이 분석인데, 그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 환자가 이야기해주는 꿈,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이에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분석자가 하는 건 뭐냐면 이야기 자체가 아니고 이야기 자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알아차리지 못한 환자 자신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한 그런 원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융은 이제 끊임없이 이런 상징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딱 한 문장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114쪽으로 가보면 중간 부분. 자, 무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은 의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4쪽. 의식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알아차렸어요.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알아차리고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알아차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알아차린 것 밑바탕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것이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이 뭔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 무의식 효과라고 불러요. 그럼 이 무의식 효과라는 것이 의식에서 관찰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방법론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자가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을 갖춰야 되는데, 이 무의식 효과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가지고 무의식 효과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물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꿈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대한 분석을 쭉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의식의 내용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한 뒤에 이제 종합적으로 신경증의 원인을 이제 분석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증 원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융의 이러한 그 정신 분석의 전 과정이 사실은 아주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시에 끝나기로 했기 때문에 12시로 지금 다 됐습니다. 교수님 6장까지 저희가 그럼 한 건가요? 네, 여기까지. 뭐 중간 단계 무기는 뭐 할 얘기가 없죠, 그죠? 무의식 부분도 아주 간단히 넘어갔고, 꿈 얘기도 뭐 중요한 부분은 없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뭐 122쪽 정도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꿈과 상징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걸 상징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거 어렵잖아요. 꿈이라는 게 뭔지 이거 설명이 돼야 되고, 융은 지금 여기 설명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연 그 꿈을 상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야만 융이 상징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융 자신이 여기서 정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대신 이제 곧바로 이제 우리 신경증의 원인으로, 사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책에서는
신경증 원인으로 가가지고 사례 분석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고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셨죠 오늘? 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1, 2장 혼자 읽었는데 네. 그냥 지루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같이 읽으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